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계산 구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뭘 줄여야 우리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지병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세무사 한 15년 이렇게 됐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계속 올렸는데 아마 대표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강의 요청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야 이 시간 좀 효율적으로 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수준들을 모르니까 3시간 동안 세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라도 좀 전해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오늘 제목 잡은 게 주택과 세금 그리고 절세라는 그 테마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은 뭐 오피스텔을 낙찰받든 아니면 상가, 토지 기본적인 틀은 다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경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초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잘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좀 2시입니다. 딱 점심 먹고 딱 졸리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 아니. 주택 소유 아직 못하고 계신 분? 진짜요? 저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중에서 이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야 되는 세금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택 처음에 취득했다, 낙찰받았다. 그럼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 그 다음에 그 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세금 내죠? 보유세. 보유세라고 말하는 거 세목 안에 2가지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재산세하고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 혹시 종부세 내시는 분 없어요? 왜 드시려고? 종합부동산세. 이게 이제 이 2개를 합해가지고 보유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는 세금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주택을 내가 살지 않고 임대를 줘. 그러면 무슨 세금 내야 되죠? 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크게 터치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해부터 이제 비과세가 없어졌고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팝니다.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되죠? 양도세.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판 거. 예, 비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건 아니면 일반 매매로 이렇게 그 취득을 하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했으면 60일 내에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내가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3단계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6억, 9억, 그 다음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누진세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누진세율하고 단일세율하고 있습니다. 단일세율은 그냥 바로 곱해 번지는 거. 누진세율은 뭐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이 초과 적용 구간에 대한 또 다른 세율을 곱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에 삽니다. 6억에 사면은 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럼 1.1%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그게 단일세율입니다. 딱 정해진 세율 적용되는 거.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붙어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기본적으로 2%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 이제 서텍스가 붙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2.2%, 초과는 2.4%, 그다음에 9억 원은 3.3%, 3.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거는 몇 제곱평방미터죠? 85 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근데 무조건 85는 아니에요. 수도권 외에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은 100평방미터까지 국민주택 규모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85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저렇게 적용되겠죠. 취득가액이 내가 6억에 샀습니다. 그럼 취득세율 몇 프로 적용되죠? 내가 6억에 낙찰받았어. 1.1%니까 660만 원 내겠죠. 맞죠? 근데 내가 6억에 쓰면 좀 불안해. 이거 낙찰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 더 쓴다고 욕심 부려서 6억 100만 원에 받았다고 합시다. 낙찰이 됐어요. 취득세율 얼마 붙을까요? 2.2? 1번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6억까지가 1.1%니까 1.1%고 1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2.2%를 적용받는다. 2번 6억 초과됐으니까 바로 2.2%를 적용받는다. 어떤 게 맞을까요? 2번이 맞습니다.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려가지고 기준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은 바로 2.2%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2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1,3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취득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낙찰금액 쓸 때에도 아니면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도 취득가액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10억 원짜리예요. 내가 10억 원 주고 이제 주택을 사는데 요즘 공동명의로 하면은 뭐 세금으로 절세된다 얘기는 많아가지고 내가 배우자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득세율은 당연히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 내겠죠. 이것도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전체 취득가액이 10억이니까 9억 초과분 국민주택 규모 3.3%가 적용된다. 2번 개인별로 따지면 5억이잖아. 5억이면 6억 이하니까 1.1%가 적용된다. 몇 번일까요? 2번. 1번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요. 단일세율이고 전체 금액을 갖고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한다 했을 때 취득세는 전혀 절세 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득가액이 6억 또는 9억이 넘으면 바로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갖고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득을 우리가 돈 주고 하는 유상취득이 있는 반면에 무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상으로 받는다는 건 뭐죠? 어떤 경우죠? 증여, 상속. 증여하고 상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망 전에 무상으로 받으면은 증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사망을 원인으로 받으면은 상속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매매 유상거래로 하면은 취득가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무상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에서 매긴 금액.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뭐죠? 국가에서 매긴 금액이?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 금액을 갖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가보다 보통 공시지가가 60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세율이 높아요. 아까 세율 자체는 6억 이하일 경우에 1.1% 뭐 요 정도 됐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첫 번째 장점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시가의 한 60에서 70%를 적용하는데 대신에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이게 시가가 6억인데 공시가격은 4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럼 첫 번째 매매로 취득한다. 그럼 6억 원에 대해서 아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1.1%를 적용하겠죠. 그럼 660만 원입니다. 얘를 증여로 합니다. 무상이죠. 거래 금액 없죠. 그러면은
기준 가격 4억에 대해서 세율 자체는 3.8%가 적용됩니다. 상속도 무상이죠. 거래금액 없죠. 국가에서 매긴 금액으로 간다. 4억에 대해서 3.16%, 만약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0.96%가 적용된다. 결론, 취득세는 일단은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 그리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무상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과표 자체가 틀리고 적용 세율도 다르다. 특히 경매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아니면 일반 매매에서 취득할 때 주의할 부분, 아까 기준금액 6억이나 9억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은 더 높은 세율이 바로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관련해서 절세를 한다, 솔직히 크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그 기준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세 한번 갈게요. 이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주택을 이제 보유를 합니다. 재산세 언제 내죠, 우리가? 혹시 주택 가지고 계신 분 언제 재산세 냈어요? 7월 달에 한번 날라오고 9월 달에 날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보유세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지 언제일까요? 6월 1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볼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다. 뭐 경매로 취득하건 뭐 일반 매매로 취득하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매수자 입장이에요. 그럼 언제 치러야, 잔금을 치러야 유리하죠?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그 해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안 낼 수 있죠. 괜히 5월 말에 취득하면은 취득하자마자 재산세 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산세는 고지세목이에요. 아까 취득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 주택 취득하고 신고 납부 따로 한 적 없는데요. 왜 그렇죠? 보통 법무사들한테 맡기니까 그래요. 법무사들이 알아서 신고 납부하니까. 근데 요즘은 셀프 등기가 많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하다가 어떤 정정할 상황이 있으면은 요즘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근데 법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도 들고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겸 해가지고 셀프 등기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가 직접 합니다. 등기도 하고, 뭐 세무사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도 이렇게 내고. 근데 등기는 단순 절차예요. 등기 업무는. 그러니까 뭐 크게 사후 관리가 없잖아요. 세금은 나중에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문제도 있고 하는데 등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등기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지가 되고, 조금 이따 볼 우리가 이제 종부세.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모든 주택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해요.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 곳곳만 갖고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해당 구에서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별 과세고 전체 금액이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7월하고 9월 달에 나온다. 보통 7월에 주택이 아닌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뭐가 나오죠? 재산세 중에서 상가를 보면은 건물 부분이 있고 부수 토지가 있을 거예요. 7월 달에는 건물 부분이 나오고 9월 달에 토지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합체가 돼가지고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세액만 2분의 1씩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유세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보유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매긴 금액을 갖고 산정을 해야겠죠. 이 금액을 받고 바로 세율을 곱하면 좋겠는데, 너무 세율 부담이 크다 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 과세표준 자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행 규정된 게 60%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60%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다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 재산세는 4단계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전년도 공시지가가
올해 정년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올해 당연히 재산세가 많이 나오겠죠. 얘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냈던 거에 비해서 갑자기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 너 정년도에 냈던 거에 105%에서 130%만 내. 그 초과되는 거 빼줄게. 그래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주택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예요. 그러면 과표가 1억 5천이 나오겠죠. 재산세 세율 누진세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0.1%에서 4%까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세금이 1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있다 했잖아요. 전년도에 냈던 금액이 18만 원 냈습니다. 18만 원 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은 직전 연도 냈던 세부담의 105%만 내면 된대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보니까 2억 5천이니까 105%만 내면 되겠네요. 전년도에 18만 원에 105% 하면은 18만 9천 원이 나와요. 근데 아까 계산된 게 19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럼 얼마 빼줘야죠? 6천 원 빼줘야겠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세를 이렇게 고지서를 보면은 이 재산세만 내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세금도 냅니다. 뭐 내죠? 혹시 고지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본 사람이 있어요? 농특세 아닙니다. 세 가지 세금을 더 내요. 올해 한번 재산세 나오면 한번 쭉 보세요. 첫 번째가 도시지역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상에 이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와 별도 구분해서 기재가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돼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아까 엄밀히 말하면 주택도 건물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물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산정해서 0.04%에서 0.12%를 적용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 그럼 엄밀히 보면은 본질적인 재산세 세금보다 부과되는 서택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실제 한번 고시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총 납부세액이 산정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 계산 구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뭘 줄여야 우리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주택 공시가격 우리가 정해요? 아니죠.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과표 그대로 나오고 세율 다 따르는 특별히 건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 혹시 이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재산세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도소득세도 그렇잖아요.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죠? 누진세율 체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재산세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하면은 재산세가 줄지 않습니까? 아까 취득세는 공동 명의로 해도 큰 의미가 없죠. 왜? 전체 금액을 하고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특별하게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6억짜리예요. 6억짜리를 나 혼자 가지고 있다,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 했었을 때 계산된 재산세하고 6억짜리를 와이프하고 나하고 50대 50으로 2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세액 차이가 없습니다. 왜? 재산세도 전체 금액, 그러니까 합한 금액을 갖고 세액을 산정해서 세액만 2분의 1씩 안 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취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크게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30%, 150%로 오르는 거. 그거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종부세에 대한 많은 개정안이 올라왔었고 최근에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담이 상당히 늘 걸로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론적인 것부터 한번 검토해 볼까요?
아까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낸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데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면은 똑같은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유세로 매기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똑같이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가 된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가 주체에 따라서 나눈다 하면은 지방세하고 국세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고 국세는 국가에서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다.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를 합니다. 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를 합니다. 재산세는 한 물건 한 물건 개별 과세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팝니다. 그러니까 인별 합산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종부세는 아무나 못 내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즉 6억 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2분의 1씩 이렇게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0월 15일자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차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가 부과될 거고, 두 번째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초과한다. 그러면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금을 부과가 되겠죠. 비슷해요. 재산세하고 계산 구조가. 왜? 보유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것도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택에서 매긴 금액으로 하겠죠. 공시가격을 갖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겠잖아요. 최소 야 너 6억 넘어야 돼.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넘는 부분만 종부세 과세할래.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액이 좀 있어야겠죠. 이것도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아까 재산세는 몇 프로라고 했죠? 그새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60%죠. 얘는 85%예요. 근데 이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작년까지는 80%였어요. 5%씩 이제 2022년도까지 올린대요. 그래서 올해 85%, 내년에 90%, 95%, 10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이제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표 나오죠? 세율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5단계 누진세율이었어요. 근데 6단계 누진세율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 보유자는 거기에다 중과세율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부세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종부세 세액이 나와요. 세액이 나오는데 공제할 재산세 이상한 그 계산 구조가 하나 나오죠. 이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중과세 문제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도 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이상 낸다겠죠? 기본적인 게 6억 이상이죠. 그럼 6억 이하는 어차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재산세만 과세됐겠네요. 맞아요? 그럼 6억 초과되는 거는 재산세도 되고 종부세도 냈겠네. 맞죠? 그럼 이중과세죠? 그러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냈던 재산세 빼줘야겠네. 그럼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게 이 공제할 재산세액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진짜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 내야 될 세금에서 만약 너 하나만 가지고 있고 오래 보유하고 그 주택 소유자가 고령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빼준대요. 그게 바로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라는 겁니다.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거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죠. 근데 아무나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담 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처럼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나와요. 아까 공시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세분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조절하기 위해서 재산세도 이게 있었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산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전년도에 넣었던 재산세하고 종부세랑 비교해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데 기본이 150%였어요. 아까 우리 재산세는 얼마였죠? 105%에서 130%였거든요. 여기는 150%였어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이 있었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올려놨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3주택이다. 그럼 이게 300%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세금을 결정하는 거, 얘 늘어났습니다. 얘 늘어났습니다. 얘 늘어났습니다. 세 개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 겁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는 특이하게도 내야 될 세금이 딱 정해졌는데 그거에 20%를 또 농어촌 특별세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세금으로 많이 걷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한테 주는 혜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였죠? 첫 번째가 기준금액이 6억인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 또 있었습니다. 내야 될 세금에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아니면 나이에 따라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종부세가 줄어들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뭐죠?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거주자가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 국적은 있는데 외국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2년 보유한 주택을 팔았습니다.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과세라는 거는 거주자한테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양도세에서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2년 보유하다가 팔았습니다.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해요. 왜? 세대별로 따지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그 양도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첫 번째, 거주자여야 된다. 두 번째,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1주택을 소유해야 된다. 즉,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50대 5로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세대로 따지니까 여기에서는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주택을 만약 공시지가가 9억입니다. 남편 혼자 단독 명의로 있다. 그러면 종부세 내야 안 내요? 한 채이기 때문에 안 내겠죠. 근데 이거를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쪼개서 계산하니까 안 내겠죠. 근데 공시지가가 12억이 넘는다라고 할게요. 넘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16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내죠? 9억 초과분이니까 7억에 대해서 이렇게 내겠죠? 근데 9억까지 이제 기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8억씩 쪼개지고 과세 기준금액은 6억씩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은 단독 명의로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된다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기준금액 9억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정가액 비율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였는데 5%씩 증액해가지고 2020년도에 100% 늘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세율이 작년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었어요. 근데 세율을 또 상향 조정하면서 6단계로 늘려놨습니다. 0.5%에서 2.7%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이 기본적 세율에다가 0.1%에서 0.5%를 더 플러스한
0.6%에서 3.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봅시다. 세액공제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고령자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정해졌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준대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빼주고, 첫 번째 고령자 세액공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은 60에서 65세는 10% 빼주고 65에서 70은 20%, 70세 이상은 30%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너 종부세 빼줄게 라는 거예요. 즉 5년에서 10년은 20%, 10년에서 15년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돼 가지고 이 15년 이상의 50%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복 적용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 적용 해줍니다. 중복 적용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죠? 80%. 그렇게 다 해주면 되는데 또 치사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야, 중복 적용 인정해. 하지만 70%까지밖에 안 해줄래.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부담 상한율 있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냈던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를 적용했어요. 하지만 올해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주택 수를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어떻게 판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니까 세목별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세대 합산 해가지고 주택수를 판정해서 비과세 여부를 적용합니다. 이따 우리가 볼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월세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뭐냐면 2주택 소유자거든요. 그때 주택수 판정은 나하고 배우자하고 합해가지고 두 채 이상이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는 본인 것만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채로 봅니까? 아니면 각각 이렇게 봅니까?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각각 본대요. 그러니까 종부세를만을 고려했었을 때는 내가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이제 합하니까 6억이 넘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야, 이거를 배우자한테 2분의 1씩 주면은 떨어지니까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각각 6억씩 기준금액이 적용되니까. 근데 줄 때 이거를 A, B 둘 중에 하나를 줄 건지 아니면 A의 50%, B의 50%줄 건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를 줬다라고 하면 주택수가 한 채 되는 거예요. 50%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도 두 채, 배우자도 두 채가 되는 겁니다. 두 채가 되면은 그게 혹시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아까 세부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도 200%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종부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떨어뜨린 주택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주택에서 반씩 나눠줘야 되는지 그것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은 하나의 주택을 각각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왜?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거든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일단 양도금액이 분산이 되고 또 기본 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고 세율도 누진세율을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 2분의 1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두 가지 불이익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두 번째는 세부담 상한율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 구조를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종부세를 줄이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주택 공시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낮춘다는 건 뭐냐면 혹시 남편 명의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증여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증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6억짜리하고 공시지가입니다. 6억짜리하고 5억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합하면 얼마죠? 11억이죠.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이 적용되겠죠. 그럼 6억 초과되는 5억에 대해서는 세금 나오겠네요. 종부세. 근데 한 채를 배우자한테 줍니다. 그럼 남편은 6억이고 배우자는 5억이죠. 이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그럼 남편도 6억 이하, 배우자도 6억 이하. 종부세 안 내겠네요. 됐죠?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줄 때 A, B 두 주택이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주택의 반, B주택의 반 이렇게 주면은 아까는 6억 이하니까 뭐 상관없겠는데 이게 6억이 조금 넘는다 했었을 때는 주택수가 갑자기 남편도 두 채, 부인도 두 채가 돼요. 그러니까 줄 때 그냥 서로 비슷한 거를 한 채를 주는 게 종부세 입장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양도세에서는 또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세목을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증여 방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율을 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겠네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내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안 되고 또 3주택 보유자가 안 되면 세율이 조금 더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절세 방법은 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분산하고 혹시 주택을 취득할 때 6월 1일 내가 매도자의 입장입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죠? 6월 1일 전에 팔아야죠. 그래야 올해 종부세에 빠지잖아요. 내가 매수자 입장입니다. 언제 사야죠? 6월 1일 이후에 사야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살 때 그 타이밍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택을 이제 보유를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있어요. 근데 내가 또 하나 사가지고 그럼 어차피 이거를 임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죠. 월세로 주는 방법하고 전세로 주는 방법.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금을 내래요. 그동안은 과세 관청에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얘기가 다 달라요. 지금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 임대 하고 있는 주택 수들을 다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안내문이 다 뿌려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너 주택 몇 채 있는데 너 월세 받고 있지 않느냐, 전세 받고 있지 않느냐, 왜 소득세 신고 안 해? 소득세 신고해라 라고 아마 안내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주택 임대에 대해서 내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고 나는 전세 살고 있고 나는 요 한 채만 월세 주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즉 임대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까? 과연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월세로 받는지 전세로 받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요. 내가 월세로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때 주택 수는 내 것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 것까지 합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택수, 2주택은 임대준 주택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채를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얘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신고 대상입니다. 꼭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포함해서 두 채 이상이면 월세로 주고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한 채는 왜 빼줍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을 적용할 때 1주택자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종부세도 기준금액 9억 원 초과여야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도 1주택만 있으면 비과세 적용됐잖아요. 이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네가 전세 살고 있고 너 한 채 월세 받고 있으면 좋아, 거기까지 봐줄게. 대신에
그 주택이 고가 주택 해당하면 야 그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이란 얼마짜리를 말할까요? 우리 양도세에서 아까 비과세 얘기했잖아요. 얼마까지가 비과세가 되죠?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세금을 안 매기는 금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 채여서 팔았을 때 세금을 아예 안 매긴다. 그건 아니고 얼마죠? 9억이에요. 9억. 그거는 양도 금액, 거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으로 9억입니다. 주택 임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를 주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따질 때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세로 얼마 정도 될까요? 시세로. 보통 한 60%, 70% 정도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시세로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를 초과하면은 월세를 받고 있다. 한 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내가 전세를 주고 있으면 월세 말고 전세로 다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세 채 이상일 때만 세금을 낸대요. 그리고 세 채 이상도 보증금 합계가 3억 넘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대충 되셨어요? 월세로 했을 때는 일단 2채 이상이어야 된다. 전세로 했을 때는 3채 이상이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내가 월세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2천까지는 그래 별로 큰 소득이 아니니까 2천까지는 분리 과세를 하고 2천만 원 초과되는 거는 종합과세를 하겠대요. 참고로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비과세를 해줬어요. 비과세는 뭐냐면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는 야 분리과세로 하든 종합과세로 하든 너가 선택해서 해. 근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분리과세로 하면은 수익금액의 임대 수익금액의 몇 프로를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또 일정 부분 빼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한다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뭡니까? 분리과세는 여러분들 이제 근로소득자이면서 대부분이 임대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즉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종합과세예요. 그럼 내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 세율을 적용받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임대소득이 얹어져요.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근데 분리과세는 뭐냐면 너 근로소득 이거 무시하고 이 임대소득만 갖고 과세할게. 낮은 세율로.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당연히 분리과세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그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냐 넘느냐.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임대 수익 금액은 뭐죠? 임대 수익 금액은 세 가지를 더하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월세 받고 있다. 그러면 월 임대료에다 임대 월수.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7월 1일부터 2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월 임대 수입은 얼마예요? 1,200이겠죠? 200씩 7월부터 임대를 받고 있다 하면은 6개월 동안 받았잖아요. 1,200 플러스 간주임대료, 보증금. 아까 몇 채 이상이어야 된다겠죠? 3채. 만약 3채가 아니면은 뭐 빼주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플러스 관리비. 관리비도 수입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통 월세 받으면서 관리비 보통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관리비도 수입으로 봐야 됩니까?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을 받는다. 걔는 수입은 아니에요. 근데 청소비나 아니면은 뭐 난방비나 그런 명목으로 받는다. 그거는 수익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그 다가구 주택 주고 있는 분들이 보통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것들은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내도록 보통 하고 있죠.
그리고 상하수도나 아니면 공동전기나 아니면 청소비를 이렇게 보통 4, 5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다 총수입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럼 월 임대료 요거는 계산하기 쉽죠? 그럼 간주임대료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주임대료는 첫 번째 세 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세 채를 따질 때 소형주택은 빼고 판정을 한대요. 그럼 소형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이었는데 올해 개정됐어요. 더 이제 축소시켜 놨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얘네들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면은 일단 보증금 합계를 다 더합니다. 3억 이하이면은 간주임대료 없어요. 3억에 초과한다. 그러면 60%를 적용하고 여기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1.8%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전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65분에 나머지 임대일수 31일, 뭐 30일 이렇게 적용하겠네요. 그렇게 계산된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해돼요?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볼게요. 홍길동이 A, B, C 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월세는 제껴두고 간주 임대료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택수는 세 채야. 보증금 합계를 딱 보니까 9억이네. 3억 넘네. 과세 대상입니까? 안 됩니까? 전세에 대해서 과세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세 채에다가 3억 넘는데요. 소형주택 있어요? 없어요? A가 소형주택이죠. 얘 주택수에서 뺀다고 했잖아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러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몇 채예요? 두 채. 간주임대료 몇 채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세 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 세 채가 있다고 합시다. 소형주택에 해당이 이번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과세 대상에. 그러면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증금을 다 합한다. 합하면 6억 원입니다. 3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대요. 근데 그 중에서 60%에만 갖고 한대요. 거기다 정기예금 이자율 1.8%고 1월 1일부터 전세를 줬다고 하면은 324만 원 정도 잡힙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솔직히 아닙니다. 왜? 월세로 받으면은 한 채당 30만 원씩만 받아도 1년에 360이잖아요. 얘는 세 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금액이 그 수익 금액이 잡히는 게 3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기예금 이자는 예. 자주 바뀌나요? 자주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바뀌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주 임대료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건 전세로 줬을 때는 아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간주 임대료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 수익 금액은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무슨 과세요? 불이익과세. 걔만 갖고 그 세금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그럼 분리과세 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임대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임대 수익 금액은 월 임대료 더하기 혹시 간주 임대료 대상되면 간주 임대료 계산하고 관리비 세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 경비로 빼준대요. 얼마를 빼주냐? 60% 아니면 50%를 빼준대요.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60%를 빼주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으면 50%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하죠. 10%를 더 빼주니까. 그리고 공제금액을 한 번 더 빼주는데 그 공제금액은 다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수익금액 말고 혹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야, 너 요거밖에 수입이 없지 않느냐.
다른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세금 조금 빼줄게 해서 공제 금액을 임대사업 등록했으면 400만 원, 안 했으면 200만 원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를 적용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솔직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내야 될 또 세금에서 단기로 했을 때는 30%, 장기로 했을 때는 75%를 또 빼준대요. 요 산식만 봤었을 때는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얼마까지 임대 수입을 받아야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연애에 임대료를 얼마까지 받아야 소득 금액이 제로, 그러니까 이익이 제로가 될까요? 3천이요? 4천? 왜요? 4천을 넣으면은 60%니까 한 2,400만 원이 이익이 남잖아요. 거기에다 400 빼면은 2천만 원에다가 세율 곱하면 당연히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임대 등록시 얼마? 60%.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소득 금액이 400. 400인데 다른 주택 임대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400 빼주잖아요. 그럼 제로가 되겠네. 즉 임대 수입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 1,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도 없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면 월세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냐? 83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요. 그럼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얼마까지 소득 금액이 제로가 나올까요? 임대사업 등록 안 했으면 필요경비가 50% 된대요. 그리고 200만 원 빼준대요. 그럼 얼마? 400. 400이면 월세로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받으면 소득세 내야 됩니다. 소득세도 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또 같이 부과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는 적용돼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볼 수 있겠죠? 만약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대충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분리과세 적용 시 납부세 계산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임대사업을 등록을 안 했다고 할게요. 분리과세가 2천만 원까지니까 맥시멈 금액을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2천만 원이면 미등록했었을 때 50%가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이익 금액이 1,000만 원이 되고 아까 공제 금액이 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200만 원 빼준대요. 그러면은 과표가 800 나오고 여기다 14%니까 112만 원 나오겠네요. 됐죠?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단기, 장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기 임대주택으로 하든지 장기 임대주택으로 하든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의무임대 기간이 틀려요. 단기는 4년 이상, 장기는 8년 이상. 당연히 오랫동안 임대해 주니까 혜택을 더 많이 줘야겠죠. 일단 단기로 했다고 합시다. 아까 임대사업 등록하면 60% 적용되죠. 그럼 800만 원 나오고 400만 원 빠지고 14% 적용하고 그럼 56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를 또 빼준대요. 세액 감면으로. 그러니까 39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장기로 했다고 합시다. 똑같아요. 세액 감면이 75%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14만 원 나옵니다. 대충 이해되셨어요? 2천만 원 임대 수입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2만 원을 낸다는 거하고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서 14만 원을 낸다. 14만 원 정도는 그냥 뭐 낼 수 있겠죠. 그럼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면은 임대사업 등록해도 하면은 세부담이 상당히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분리과세 봤어요. 분리과세는 얼마요? 수익금액이 얼마 이하? 2천 이하. 근데 내가 임대를 좀 세게 받아. 2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합산해야 돼요. 이제 종합과세 한번 볼게요. 종합과세입니다.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거 하면 합산한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걸 합산하느냐?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임대료를 합산하는지, 임대료에서 기타 경비를 뺀 이익을 합산하는지, 이익을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대수익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 더한 거. 거기에다 경비 빠집니다. 근데 아까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서는 50%나 60%를 빼준다고 했잖아요. 이 종합과세는 안 그래요. 야, 너 2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경비 뺄 때 아까처럼 50%, 60% 안 빼주고 네가 실제 들어간 경비 적용받든지 아니면은 아까 50%, 60%가 아닌 추계경비. 이 추계경비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경비율하고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한 10% 정도 되고 단순경비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분리과세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이겠죠. 아무튼 그걸 적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적용해. 그럼 이익이 나오겠죠. 이 이익에다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금액이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합산되다 보니까 덩어리가 더 커지죠. 소득세가 누진세율이에요. 덩어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같은 거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럼 내야 될 세금이 나오고 아까 분리과세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30% 또는 75% 빼줬잖아요. 요건 종합과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종합과세 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까 분리과세는 50%, 60%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나왔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임대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들어간 경비를 빼든지 두 번째, 추계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받든지. 그러면 주택을 임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 경비를 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임대를 줬어. 비용 뺄 수 있는 거. 그 임대료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것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대출이자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세, 혹시 종부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이런 것들은 다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금액을 산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단순경비율은 임대수익금액의 42%,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은 10%를 적용해서 경비를 차감받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하고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근로라든지 임대소득하고 합산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나는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임대수익금액만 4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세액을 산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2천만 원이 초과되니까 종합합산으로 가야겠죠.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면은 필요경비 가령 1,0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들어간 비용이. 그럼 3천만 원이 이익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쭉쭉 계산하니까 300만 원이 되고 만약 이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다. 8년으로 냈다. 장기로 냈다. 75%가 감면돼서 79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장부 이게 없어요.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적용받게 되죠. 단순경비율은 42%,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은 10%. 그러면 어떨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어떨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해는 단순경비율로 받고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러면은 그 10%하고 실제 내가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실제 경비하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 차이가 꽤 납니다. 꽤 납니다. 아무튼 종합과세는 이런 산식을 갖고 계산한다. 그러면은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까요? 종합과세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자예요. 근로소득이 많아요. 연봉이 1억이 넘어 가정 합시다. 그러면 세율 부담이 거의 한 24% 정도 세율을 적용받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만약 2천 이하다 라고 하면 얘는 14%만 내고 끝나죠. 2천만 원이 넘는다. 얘가 이쪽으로 얹어지면서 얹어지는 금액도 2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럼 이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2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 임대료가 안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실로 계속 놓던지 아니면 전세로 놓던지. 아까 전세로 했었을 때 계산서인지 기억나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려면 데이터를 갖고 한번 계산해 봐가지고 내가 전세로 돌리고 그 유효 자금을 갖고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2천만 원 이하로 그냥 전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2천 초과돼서 합산되더라도 월세 수익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세금 내더라도 이게 더 유리한지 비교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그건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금액에 따라서 선택한다.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 분리과세로 가면 필요경비가 임대사업 등록은 60%, 등록 안 했을 때는 50%. 그리고 공제금액도 적용된다. 대신에 이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했었을 때 400만 원, 미등록했었을 때 20만 원. 세율은 14%가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30%, 장기는 75% 감면이 된다.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되면 내 거하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된다. 그때 경비는 실제 경비를 인정받든지 추계 경비를 인정받든지 합산해가지고 인적공제 빼고 세율 적용하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그대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A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2분의 1씩 공동지분으로 B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분리과세입니까? 종합과세입니까? 그거부터 따져볼까요? 주택수 몇 채예요? 주택수는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택수는 어떻게 한다? 배우자까지 합산한다. 두 채네. 과세 대상 맞죠? 남편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봅시다. 남편의 수익금액, 임대수익금액 얼마예요? 1,000만 원 플러스 B주택의 50%잖아요. 1,200 하니까 2,200. 그럼 남편은 뭘로 가야 돼요? 종합과세. 부인은요? 부인은 1,200이니까 2,000 미만이네. 그럼 분리과세.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 금액을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주택이 다 내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랬을 때는 난 종합과세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된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분리해가지고 2천 이하로 떨어뜨리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단독 명의로 있는 것보다는 공동 명의로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운 거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했었을 때 세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냈고 그 주택을 보유했었을 때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냈고 그 주택을 내가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금액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되든 종합과세가 되든 선택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